5살 군이 행방불명된 지 5살 난 남자 어린이가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 집을 나섰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면서 유인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아이들을 유인해서 폭행과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라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아동 범죄 사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프로파일링도 하고 진술 분석을 통해서 사건에 투입되어 가지고 수사를 지원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달 전에 크리스마스 날 바로 하루를 앞두고 안양에서 2명의 아이가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수사본부에 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바로 다음에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을 사이에 두고 두 사건 모두 다 휴일에 일어났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목격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날 7살 박현우 군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실종된 현우를 찾는 뉴스와 전단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자,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현우 군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단지입니다. 예. 이 현우의 부모님은 이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2월 6일 오후 1시 30분. 슈퍼 앞에 오락을 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는데요. 현우야, 재미있게 놀다 와라 라고 엄마는 동전을 쥐어주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신나게 현우는 슈퍼 앞에 있는 오락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났는데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오후 4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현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 먼저 현우를 찾으러 엄마가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울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 현우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찾아갑니다. 낮에 오락하러 나갔는데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실종 당시 녹색 점퍼와 노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실종 신고 3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해서 실종 아동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지만 7살 현우의 행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현우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떡해... 현우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우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고요. 가족들은 현우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차라리 뭐 진짜 친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맨날 뛰어다닌다 같으면은 조금은 좀 덜할 건데 뭐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번씩 나가는 애가 없어지니까 더 답답하고 그래. 뭐 데리고 있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반듯한 사람 같으면 집으로 하루속히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있으면 제발 건강하게 있고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 아빠 보면 빨리 돌아와. 한국이었는지 나오고 꺼졌는지 집 앞에 가니까 진짜 갑자기 종종이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걱정 정말 많이 하니까 어디 뭐 무사히 잘 있다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제발 사람 안에 있어주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뿐이었고 아이가 그때 왜 같이 갈 걸 뭐 혼자 내보냈지 뭐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72시간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실종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경찰뿐만 아니고요. 전 주민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인근 야산, 저수지, 물속까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유괴하거나 납치를 했다면 뭔가 요구하는 이런 협박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협박 전화조차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수색은 수색대로, 또 부모는 부모 심정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데 동네 슈퍼면은 집 앞, 뭐 집 근처였을 것 같은데 뭐 아이를 본 목격자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현우를 본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우가 간다고 했던 슈퍼는 집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고 아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슈퍼 주인과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요. 현우가 사라진 날 슈퍼 주인조차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 안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슈퍼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이나 게임하고 돌아오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잠깐 사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제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은 혹여나 초기 수사나 수색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사에서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도 혹시 한번 뭐 알아볼 수는 있겠고 아니면 뭐 많이 놀랬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 찾아주려고 경찰서장에 친구하고 우리 갔다 와고 하고 뭐 이탄 가방 들고 모액도 가고 통닭도 사가 튀김 먹고 기아 들고 가고 먹고 뭐 소주도 사가고 3살인가 4살인가 한 4살 정도 됐는가 보다. 그때 왔을 때는 애가 억수로 활달하고 좋았어요. 어느 한순간부터 애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현우가 사라진 상황에서 매우 일상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목욕탕 가고 뭐 닭도 먹고 했다는 게 신고는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살 현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현우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신고를 4시간 후에 해가 지고 막 이랬을 텐데 조금 늦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전 그거랑 지금 게임을 하러 슈퍼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아이가 게임을 했다면 사장님이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 처음부터 애가 슈퍼에 갔다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머니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심한 게 미안한데 경찰이 현우의 엄마를 의심한 이유는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던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밝았던 현우의 표정이 없어졌다. 가끔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날은 아이의 뺨에 손자국이 나 있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기도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현우가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 엄마는 약 5개월 전 아빠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현우 새엄마였습니다. 이웃들한테 들은 이 현우와 새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현우의 실종과는 연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새엄마가 경찰에 진술한 모든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진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의 진술서를 읽는 그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게임을 하러 가라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쥐어줬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인데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게임을 하러 보냈다, 어딘가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동전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간과 사실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실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아이가 발견되기 전에 그때 범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왜요? 지금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아이의 이후 상황을 자기가 먼저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이런 진술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수사를 지원하게 되는 역할들이죠. 아이가 실종된 가정의 엄마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수사하는 일도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수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새 엄마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후에 현우는 교회에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인가 현우 얼굴에 그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새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이 아이 병원에라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새엄마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면서 아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후 새엄마가 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입학 예정이었던 교회 유치원의 유치원복을 돌려주면서 유치원 입학금이랑 싹 다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현우 엄마의 알리바이가 깨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 오후 4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녔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새엄마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과 약 25km가 떨어진 경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과는 달랐던 그녀의 실제 위치. 네, 새엄마가 경주로 이동하기 전에 콜벤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애를 트렁크에 실어서 뭔가 큰 걸 싣기 위해서 큰 차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경주로 이동하기 위해서 콜벤을 이용했는데요. 콜벤 기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따르면 여성 손님 혼자 콜벤을 탔는데 타기 전에 꽤 무거운 박스를 하나 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대략 20kg 정도는 될 것 같았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내린 곳이 논밖에 없는 허허 벌판이었다라고 이제 콜벤 기사가 나중에 진술을 하셨어요. 드렸던 실종 아동 전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좀 눈에 띄세요? 23kg의 보통 체격? 아유. 근데 설마 박스 안에 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 아유. 콜벤 기사의 20kg 정도 되는 무게였다. 그 전단 속에 있는 아이의 몸무게 연결을 해서 추정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새엄마를 찾아가고 본격적인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이 어려운 점이 가족이 이렇게 범인으로 의심이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이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접근을 합니다. 이 새엄마를 불러가지고
정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경계심을 좀 낮추기 위한 프로파일링 면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면담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주에 왜 갔는지 이제 압박이 시작되면서 그 박스 안에 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실한 대답을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 새엄마가요, 담배를 한 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아들이 죽은 게 맞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오? 아들이 죽은 게 맞다. 죽은 게 맞다는 무슨 소리야? 죽인 게 맞은 게 아니고 죽은 게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와 옆구리를 발로 몇 번 찼는데 아이가 쓰러졌고 그래서 침대 옆에 눕혀 놓았는데 아이가 그냥 죽어 있더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순간 죄를 적게 받으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뭐 훈육하다가 너무 소름이 끼치네. 아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실종 신고도 본인이 했고 이런 게 다 거짓이라는 다 계획한 거예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뻔뻔하게 들고 나올 수가 있지? 아, 새 엄마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국민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뭐였냐면 재혼한 이후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현우가 우선은 밥을 너무 늦게 먹었다. 아, 애는 늦게 먹지 밥. 새엄마인 자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이것이 폭행의 이유였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7살 아이의 얼굴, 목, 몸, 전신을 마구 때렸다고 본인 스스로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아이가 1층 자신의 방에 있지 않고 2층 할머니 방에서 TV를 보고 있다며 뺨을 때렸고요. 1층에 데리고 온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토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등, 배와 옆구리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엄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요. 침대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 8시경 아이를 발견하고요.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랑 할머니는 뭐 하신 거지? 왜 집에 안 계셨어요? 당시 아이의 아빠는 명절 전이라 방학 간 일로 집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조부모님 역시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몸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자기 남동생을 집으로 불렀던 겁니다. 집으로 불러서 남동생에게 현우의 시신을 좀 처리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었고요. 남동생은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아이의 시신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은 새엄마, 아이의 시신을 종이 박스에 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밴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향했던 건데요. 경주에 도착한 이후에 인근 주유소에서 석유 1.3리터를 구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럼통에 그 현우의 시신이 들어있는 박스를 이제 통째로 던져놓고요. 그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실종 신고 6일 만에 7살 현우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에서 이제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가 됐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현장에서의 새엄마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설 연휴에 울산에서 실종됐던 는 실종 신고를 했던 계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 아빠 부모로 빨리 돌아와. 경찰과 함께 새 엄마가 시체 유기 현장에 나타납니다. 새 엄마의 진술에 따라서 유기 현장이 특정이 됐고요.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드럼통이 보입니다. 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불에 탄 현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있었고요. 새 엄마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저기 들어가. 진짜 너무 딱하다. 진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 때처럼 혼나는 것처럼 했는데 당신은 그냥 많이 안 들어서 그랬는데 아침에 그랬던 거 보고 난 뒤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나는 힘도 그때 많이 보고 싶은데 뭘 많이 보고 싶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죽여놓고. 소리 하고 있어. 현장 검증이
잊고 난 다음 날 현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느낌을 좀 알았어야지. 그리고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아이의 친엄마였습니다. 있으면은 내한테 얼마든지 맡기거나 연락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왜 애를 찾냐고 그렇게 말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포기를 했다는데 애기 너무 어릴 때 찾으러 오면은 안 된다고 애가 적응을 못하니까 어차피 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면접군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해야 돼. 현우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한 채 영영 떠나보낸 현우의 친엄마. 그리고 그녀는 사진으로만 현우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죽이려 아니라 할머니였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할머니였어. 너무 아프셔서. 7살 현우는 드럼통에서 발견이 됐고요.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이 새엄마의 잔인함을 떠나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현우는 다 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상자에 넣었을 때 모습 그대로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타든 말든 그냥 끝까지 그냥 방치를 한 거잖아요. 그냥 저렇게 뭐 덮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 상태로. 너무 잔인하네요, 정말. 아이의 시신이 이렇게 다 타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부검을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는요. 아이가 정말 우리한테 할 말이 꼭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행경막, 위장, 간 등이 파열돼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차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았을 때의 충격을 아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아이가 신체가 작으니까 장기가 다 손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새엄마라고 우리가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새엄마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입니다. 다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기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고 귀찮고 불편한 갈등의 요인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그 자신의 그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지 이런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처음에 나와서 아이를 찾아주세요라고 막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심리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를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을까? 자기에게 쏠리는 의심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동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범인이 자기가 112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러면 신고자의 또 피해자의 목격자의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도 아이를 때려서 살해한 파렴치한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면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된 사고야. 나는 훈육을 했을 뿐인데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내가 진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내면의 그런 양심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막 호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새엄마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 이 새엄마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사체 손괴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살인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이거 당연히 살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위 법 논리에 따르자면 살인죄는 고의가 입증이 돼야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에다가
태웠잖아요. 그건 사체 손괴죠. 사망한 이후에. 아니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때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심 끝에 살인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고요. 상해치사, 즉 학대를 해서 상처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2013년에 칠곡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아주 잔인했던 사건인데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여론이 상당히 크게 들끓어 올랐었고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걸 살인죄 적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죠. 이게 크게 고조되어 올라오면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아동에 대해서 학대, 폭행 등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아동학대 살인죄 혹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살인죄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형벌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13년 칠곡 사건 이후에 2014년에 적용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됐을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재판 결과 이 새엄마이자 가해자인 여성에게 재판부가 판시를 하면서 아직 옳고 그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을 만 5세의 어린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아이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불러서 사체 유기를 부탁한 점, 또한 범행 후 아이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한 이 새엄마의 행동, 결코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사체를 종이박스에 넣은 후 석유를 부어서 불에 태우고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가졌는지,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모두 반영을 해서 상해치사죄의 상한에 해당되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또 항소심을 했겠죠.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여성분, 저 새어머니. 네, 새어머니 피고인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열렸고요.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항소심에서 이 가해자인 새엄마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의 아빠가 새엄마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선처한다는 게 내 핏줄을 나 몰래 죽인 범죄자예요. 나 몰래. 정말 진심으로 나를 몰래 죽였다면 선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안 그래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학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빠나 엄마의 심리가 어떠냐. 대부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특히 이제 재혼 가정의 경우에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 결혼한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낳지 않은 아이에 대한 의무를 맡긴다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온전히 아이 양육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아이가 뭐 아프거나 또는 엄마 아빠한테 뭐 나 맞았어요 이렇게 호소하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당사자가 되게 그러죠. 아니 당신도 한번 겪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지 탓하고 추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심리들이 계속 오래 계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 괜찮을까 하다가도 아이는 다 극복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되면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그런데 일말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책임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이 열리면 선초를 호소하고 잘 돌봐줬는지 이런 것들을 막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선초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종사자, 우리 의료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등 약 27개의 직군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신고 의무자는 바로 우리들 모두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죠. 생명체고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그 일부 부모의 인식 속에는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학대나 폭력을 당하고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아이들이 마치도 엄청난 회복력이 있어서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고통에 대한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 그 상처,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오래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사건처럼 지금이야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다 좀 지나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악독하고 잔혹한 범죄다.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라고 우리가 모두 좀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나타난 2명의 남성. 그리고 흰색 차량에 나란히 탑승합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벗어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18시간 뒤에 이 차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했던 자리에 똑같이 다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의 정체는 고작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항 주차장 내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각종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횟수만 무려 50여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이 학생들이 결국 체포가 됐는데요. 얘기했어, 형이. 아니, 가려고 왜 그러나 하시네, 자꾸. 너도 분명 얘기했어, 내가. 욕하고 협박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리하면서 때렸어, 경찰관한테 지금 욕하고, 이야. 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범인과 또 친구들도 나타났습니다. 비켜! 비켜라, 너도 공무집행 방해된다, 비켜라. 자, 친구들이 경찰차 앞을 막아서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뭐 그거 저 들어놓으라는 얘기도 하고. 아이고, 무서운지 모르네. 같은데? 네. 전부 제주도 내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서 현금부터 명품 지갑, 명품 가방, 시계 등을 훔쳐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서 이익을 챙겼고요. 훔친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 그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파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요, 무려 3,400만 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어떡하려고 요즘 애들의 범죄 수위가 간이 커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체포된 이후에 이 태도들이 정말 황당한데요. 경찰에게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뭐 빠져나갈 줄 아는 거죠. 또 뭐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꾀병을 부리기도 했고요. 더 문제는 열흘이 지난 후에 이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열흘이 지난 뒤에 또다시 주차장에 나타나서 빈 차량을 훔쳐 타는 등 이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았죠. 저 학생들은 이전에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가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볍게 형사처벌받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렇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요. 정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렸고요. 이 중학생들에게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고 이미 체포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을 해서 이 8명 중에 주범인 A, B, C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8월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은 좀 경미하다라고 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며 휴식 중인 휴게소 안. 근데 지금 저 문 쪽에 계셨던 네 분이 바깥에 좀 약간 수상한 차량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와, 이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주방까지 돌진을 해서 지금 차가 들이받은 쪽 주방은 완전히 뭐 다 무너졌습니다. 충격이다 이건 진짜. 네. 어떡해. 주차장에서 식당 주방까지 밀고 들어간 후에야 정지가 됐는데요. 현장에 16명이 있었고요. 3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중상을 입은 3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자칫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오게 된 거죠? 당시 핸들을 잡은 운전자는 82세의 여성이었는데요. 경찰에 주차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린 거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여기는 경남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흰색 차량, 예, 앞으로 꽝 가서 그냥 부딪힙니다. 앞으로 돌진하면서 들이받았고 차량들이 이제 조심조심 그러니까 뒤로 빼요. 근데 뒤로 뺄 때도 뒷차를 받고 또 다시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좁아 보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박을 만한 곳은 아닌데. 어머, 미쳤다 왜 저래? 운전자 아니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저래? 엄마! 집까지 박았어. 왜 저래? 흰색 차량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고를 내는데 이 차주는 8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은 또렷하게 정확하게 사고 경위는 진술을 다 정확하게 하고 대화도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고 유관사고는 전혀 뭐 이상이 없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마는 이분도 역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혼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보통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살살 밟잖아요. 근데 저게 가능한 건가? 다행히 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였기 때문에 더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비고령자의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1.2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평균 2.28초예요. 그러니까 딱 2배가 넘어갑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시야의 각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120도 정도를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점차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한 해만 기준으로 해봤을 때 교통사고 발생한 것 중에 5분의 1, 5건 중에 1건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요.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일반인 그 이하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짧은 주기, 절반의 주기,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5년을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신체 검사,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받고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나이를 먹게 되면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 외에도 택시 운전이나 배달처럼 운전을 생계로 삼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서울시 기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약 3%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령 운전의 위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요. 2019년에 87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돌진을 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네, 이게 어떤 장치냐면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확 급가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시속 8km까지만 되도록 하는 장치예요. 와. 여기에다가 긴급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는 차량 앞에 갑자기 사람이나 자전거나 이런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에 자동차 스스로가 서주는 거거든요. 8km 정도로 속도를 늦추고 긴급 제동 장치까지 되면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감소시킨다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2028년까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완전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제한적인 운전면허를 발급을 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 특정한 날씨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실효적인 실제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가 내리는 장마철 강원도의 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트럭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뭐 용변이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기웃기웃하죠. 밖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거리더니 근데 트럭 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한 대 실렸습니다. 야, 생각도 못했다. 실외기에다가 공중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에어컨도 떼간 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화장실 모습인데요. 이때는 실외기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안쪽에 에어컨도 떼갔습니다. 무려 낮 12시에 한낮에 에어컨을 훔쳐서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팀장급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 트럭이 공무수행 차량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트럭에 공무수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의심해? 어떻게 저래? 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공중 화장실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와, 아니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야.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고 왜 그 머리를 저기 했죠? 네, 도대체 에어컨을 왜 훔쳤느냐라고 이제 경찰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랬더니 주범 A 씨가요. 평소에 아는 독거노인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 추정을 했더니 그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동네로는 전혀 가지도 않았고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봤더니 이 주범 A 씨의 처갓집이었습니다. 아니 처갓댁에 새 걸 사줘야지 말이야. 그 주범이 있고 주범의 처갓집으로 갔잖아요. 네. 그 공범은 같이 그냥 도와준 건지. 아, 공범은 다른 데서 떼갔나? 이 공범 B 씨는요. 주범인 A 씨하고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어느 날 어떤 물건을 지인한테 얻었는데 무거우니까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자기는 순수하게 도움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돼. 근데 너무 저기서 봤는데 예,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리고 저 차량이라는 도구까지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에어컨을 뜯어내기 위해서도 장비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절도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형사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것은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범죄를 저질렀음이 상당하고 재판 내 공소 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지금 기소를 하기보단 유예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나올 경우 공무원 연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탄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에어컨은 관할관청의 재산이고 에어컨을 관리하는 관할 부서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니까 시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 직위 해제 결정만 내리고요. 팀장직이라는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작정하고 훔친 느낌인데 너무 처벌이 가벼운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어컨 절도로 불구속된 지 3일 후 주범 A씨가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아니 안 되겠네. 아니 주범 A가 문제네.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야. 왜 그러시지? 아, 근데 이 저 주범 A 씨의 범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절도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는 영상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어컨 절도 사건이 있은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 보시면 뒤에서 박은 거야? 네, SUV가 앞에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저건 그냥 들이받네. 네. 그리고 받아놓고 이 SUV는 화단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겨우 멈췄습니다. 손실이 큰데? 이 SUV 운전자가 바로 이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0%. 원래 0.08 정도가 이제 면허 취소인데 이거 이제 3배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겠네, 이 사람.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웠거든요. 근데 이런 도로 위에서 시속 120km 이상 속도로 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승용차 피해 차주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범 A 씨는 결국 공무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후에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요.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서 가정폭력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왜 저러지? 아까 그 처갓집에 에어컨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그럼 사랑꾼도 아니구나. 그러네요. 아니 음주운전도 해, 와이프도 때려. 그러니까 공직사회 온종주의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하고 무마무마한 게 결국 이렇게 남에게 피해 끼치는 상황까지 야기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지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주범 A 씨는요. 음주운전과 아내 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을 살게 된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라서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반성의 시간을 갖길 기대해 보고요. 평화로운 오후 한 화장품 가게 CCTV. 한 여성이 물건을 사려고 열심히 물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막 넣네요. 네, 많이 사실 모양인데요. 너무 많이 계속 넣네. 자, 이때 매장에 방문한 한 남성이 이 여성 근처로 쓱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뭐 문제 없이 서로 물건을 지금 고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서로 딱 눈을 마주치더니 슬금슬금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담은 물건을 남성의 개인 가방에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삐삐삐 소리 날 때. 네, 소리 날 때. 그리고 나서 남성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게를 나갑니다. 저기 소리 나는데? 소리 안 나나? 왜 안 나지? 그리고 이틀 후 같은 매장. 같은 두 사람입니다. 자, 여성이 남성에게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보니까
이 여성이 미리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뒀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주변 손님들 시선을 끌죠. 못 보게. 네. 그리고 이 남자는 열심히 또 물건들을 옮겨 담고 있습니다. 절로 못 가게 하는구나. 매장용 바구니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니 또 저기서? 네, 이번에도 계산하지 않은 채 아니, 소리 왜 안 그대로 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저기가 저 소리 안 나니까 안 자꾸 나- 저기만 오나 봐요. 네. 또 다른 마트래요. 자, 다른 날. 여기는 이제 다른 마트입니다. 다른 마트 안에 카트 속 장바구니에 이제 물건을 담고 있는 아까 그 여자인데요. 그리고 카트를 두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남자가 또 나타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또 그냥 나갑니다. 옆에 직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니까 네. 그냥 했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나? 작년 10월에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들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절도범들의 모습인데요.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부부였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가방에 넣을 때 여자 시선 집중을 시키고 약간 이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조금 저기예요. 네. 아까 딱 하니까 오케이 하고 거기서 챙기잖아요. 마트와 생활용품점에서 총 9차례에 걸쳐서 약 250만 원어치의 물건을 저렇게 훔쳤습니다. 네, 250만 원. 직원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서 신원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고 저렇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자들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들을 돌고 돌아서 통과해서 도주하는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삐삐삐 그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 그걸 어떻게 통과했나? 이 부부가 훔친 것은 화장품, 슬리퍼, 스타킹, 그다음 비타민, 견과류 등과 같은 이런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생필품에는 주로 그 도난 방지 태그가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를 본 한 마트 점주는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피해 사실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뭐 쓸 건 쓰고 남은 건 또 뭐 어디 중고 거래라도 했나요?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집 수납장에 그동안 훔쳤던 물건들이 차곡차곡 그냥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면 재판매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식당을 운영하던 이 부부였는데요.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번 돈은 다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들은 저렇게 훔쳐가지고 해결을 했던 거죠. 생필품 같은 물건들을 절취하는 절도범들은요. 대부분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범죄를 갖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지 않는 심리적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경찰에 적용한 혐의가 아마도 특수절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경우에 초범인점이 참작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의 처벌이 그동안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유사 범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초범이 아니라면 상습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량의 2분의 1 정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